안녕하세요. 5장 투자부동산과 생물자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투자부동산을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생물자산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생물자산 하면은 살아있는 동식물을 다 생물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회사가 농림어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동식물이어야 생물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림어업 활동은 뭔가? 회사가 동물, 식물을 키우는데 판매 목적으로 그 생물 자산으로부터 수확물을 얻거나 또는 추가적인 생물 자산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다가 생물적 변환을 가하는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축이라든지 조림, 재배, 양식 이런 판매 목적을 통한 수확물의 획득, 추가적인 생물 자산의 획득을 위한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그 대상 동식물을 생물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양어업이나 천연민 벌채같이 생물적 변환을 가하는 관리 활동이 없다면 그거는 농림어업 활동이 아닙니다. 이런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한 생산물을 수확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회계 처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생물자산 기준소는 1041호인데요. 다음에 항목들은 1041호를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농림어업 활동과 관련된 토지, 농림어업 활동과 관련된 무형자산 이런 것들은 별도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준소가 있으니 그걸 따르라는 거고요. 이번 시간 뒷부분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생산용 식물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얘는 살아있기는 하나 유형자산과 다름없으니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생산용 식물에 관련된 정부보조금 별도의 기준소가 있고요. 농림어업 활동에 관련되는 토지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 자산, 당연히 리스 기준소를 적용하기 때문에 1041호를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지만 생물자산에 대해서는 순공정가치, 그러니까 공정가치 모형인데요. 처분 부대 비용을 뺀 순액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앞서 우리는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공부를 했죠. 더 나아가서 고전 유형자산도 재평가 모형도 결국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 유형자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걸 배웠는데, 생물자산은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순공정가치인데요. 이런 공정가치 모형을 강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물자산은 계속해서 관리활동을 통해서, 즉 앞에서 이야기한 농림어업 활동을 가함으로써 공정가치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그런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서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기대 변화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둘을 선택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만 강제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가치 측정의 반대 주장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다라고 1041호 기준소를 보면 나오는데요. 시장 가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측정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 매 보고기간 말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니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크겠다. 활성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키우는 중에 미실현 이익을 인식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공정가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뒤에 보면은 원가 측정 예외가 있고요. 나머지는 상관없다. 그냥 생물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측정을 하자라는 쪽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자, 국제계 기준 내용을 볼까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일부의 경우만 예외를 적용하고요. 생물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강제를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순공정가치로 했는데요. 추정 매각 부대원가를 뺀 건데, 요거를 왜 빼느냐? 이걸 차감하지 않으면 생물자산을 판매할 때까지 손실이 이연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당장 생물자산을 내다 판다면 1000을 받을 수 있어. 이게 공정가치입니다. 페어밸류. 근데 1000을 받을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100만큼이 추정 매각 부대원가야. 그러면은 순공정가치 넷 페어밸류는 얼마인 거 아니? 900 아닙니까? 1000으로 생물자산을 인식을 하면서
요거만큼을 이익으로 인식할 거냐, 900을 최초 인식하면서 900을 이익으로 인식할 거냐. 만약에 1000으로 인식하면 매각 부대원가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판매할 때까지 인식이 이연되잖아요. 근데 순액으로 하게 되면은 아예 인식할 때부터 900만큼 평가 이익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생물자산뿐만이 아니라 생물자산으로부터 비롯된 거기서부터 얻은 수확물에 대해서도 무조건 공정가치 측정을 강제하는 겁니다. 인식 측정 들여다볼까요? 자,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 조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인식 기준을 봤죠? 2번을 보세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3번,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앞에서도 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자산의 원가를이 아니라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이라고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1번,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기업이 통제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유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 인식 조건에는 없던 것들이 왜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에는 더 있는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동물을 키운다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나라야 축사에 가둬놓고 키우기 때문에 이게 A 농가의 돼지나 손지, B 농가의 돼지나 손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평야에다가 방목을 해놓고 소를 키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 목장주의 소가 막 뒤섞였을 때 그게 누구 건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뭔가 귀를 뚫어서 뭐 인식표를 단다든지 엉덩이에 낙인을 찍는다든지 최근에는 인식 칩을 또 몸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죠. 그와 같이 이 동물은 내 거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미 앞서 보았지만 생물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원가는 예외 조항이고 따라서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일단 가능해야 돼요. 여의치 않으면 원가도 해야 되고 따라서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야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생물자산, 수확물 측정 기준과 평가 손익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먼저 생물자산입니다. 최초 인식 시점뿐만 아니라 매 보고기간 말에, 즉 회계기간이 이렇게 있을 때 생물자산을 여기서 최초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키우니까 점점 순공정가치가 증가가 될 거라고 계속해서 농림어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그거의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뿐만 아니라 연도 말에 가서도 이 순공정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평가이익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단서는 물론 있겠죠. 공정가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우면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평가 손실도 있을 수 있죠. 잘 자라다가 전염병이 돌아 혹은 조림제 나무를 키우는데 산불이 났어. 그럼 확 떨어지겠죠.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해서 발생하는 평가손이 최초 인식 후 생물자산 순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 이런 것들은 모두 당기손익입니다. 수확물, 생물자산으로부터 얻은 결과물인데요. 수확하는 그 시점에서만 순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을 하는 이 평가손익은 그때 당기손익에 모두 반영을 합니다. 자,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묘목을 심었는데 거의 회계기간 말에 심었어. 그럼 요 한 몇 주, 한 달여 요 기간 동안 얼마나 생물적 변환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최초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원가로, 취득원가로 그냥 인식할 수도 있겠고요. 생물적 변환이 있기는 했으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생물자산과 토지, 예를 들면은 조림제 나무를 키우고 있어. 그럼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토지 계량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이 더 있다고 치자고요. 이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합된 전체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토지의 공정가치 빼고 토지 계량의 공정가치를 빼면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한편 수확물의 수확 시점에서 순공정가치는 수확하고 나서 이것을 추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 투입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금액이 재고자산 등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는 그 시점의 원가가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생물자산 최초 측정, 후속 측정인데요. 최초의 순공정 가치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젖소를 시장에서 100을 주고 샀어. 그래서 생물자산 100, 그 다음에 현금 100, 뭐 이런 식의 분계가 가능한데요. 최초로 취득을 하면서도 순공정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손실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례를 보면은 취득할 때 현금을 지급했는데 그게 1000이야. 그런데 순공정 가치는 거기에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금액 아닙니까? 20만큼을 빼서 980. 처음부터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한편 키우던 젖소가 송아지를 낳았어. 그러면은 그 송아지를 낳자마자 즉시 내다 판다면 부대 원가를 뺀 금액이 예를 들어 100이야. 그럼 그것만큼 평가 이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게 최초 측정이고요. 이제 후속 측정, 승물적 변환이 일어나서 보고기간 말에 가보니 순공정 가치가 늘기도 했고요. 혹은 줄어들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양을 키우는데 양털이 수확물이야. 근데 아직 수확하기 전에는 양이 계속해서 양털을 점점 품고 있으니까 양 한 마리의 가치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들어 죽었어. 그러면은 기말에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해야죠.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이 거의 없거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면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근사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 보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생물자산 평가손익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즉 생물적 변환에 대한 순공정가치 측정. 그래서 보고기간 말에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겠고요. 전부 당기손익입니다. PL. 한편 생물자산의 후속적 지출. 예를 들면은 동물을 키우는데 축사, 유지비, 식물을 키우는데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경우, 약품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생물자산 장부 금액에 올릴 수도 있고요. 당기 비용으로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회계 처리를 하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후속적 지출을 생물자산 장부 금액에 넣으면 그 후에 평가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반면에 후속적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했으면은 일단 비용이 잡히고 장부 금액보다 기말 공정가치가 크다면 평가이익이 많이 잡힐 텐데 이미 인식한 관리비 등을 비용으로 인식한 것과 상계를 하면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공정가치 측정이 정말 어려워. 그럼 예외적으로 원가 측정을 허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수확물은 어떻게 하는가? 앞에서 이야기한 표 5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수확하는 그 시점에만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그거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면은 자, 여기에서는 원가 측정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요. 수확 시점에 수확한 수확물을 지금 당장 시장에 내다 판다면 순수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 것 아닙니까? 원가 측정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수확물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할 때 그 생산물의 순공정 가치가 재고자산의 최초 인식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확 시 예를 들어 평가이익 100, 수확물 100 하는데 이후에 원재료로 대체를 할 때 그 100이 원재료 최초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확물을 외부로 판매할 때는 재고자산 판매 회계 처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확물 수확하자마자 순공정 가치가 예를 들어 100이야. 근데 외부에 이거를 팔어. 그러면 수확물 줍고요. 요거만큼 매출원가를 인식하면서 들어오는 대금만큼을 매출로 인식하면 되는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100 내지는 100보다 조금 더 클 수 있죠. 왜냐면은 요 100이라는 거는 매각 부대 비용을 뺀 금액이고요. 요거는 총 매각 금액이니까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즉시 외부 판매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까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저가법 적용 대상이라면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7번 보겠습니다. A 영농법인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1년도 중에 어린 젖소 100마리를 한 마리당 10,000에 취득을 해서 사육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유 생산은 그 다음 연도 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요. 생산된 우유는 유제품 생산업체에 납품이 된다. 자, X1년 중에 젖소를 사육을 하는데 발생한 비용은 40,000이고요. 요거는 비용 처리도 가능하고 자산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1년도 말 현재 젖소의 마리당 순공정 가치는 15,000.
취득할 때 많이인데 점점 몸집이 불었죠. 이제 곧 차규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젖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순공용 가치는 늘었던 겁니다. 자, 1년도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라는데요. 먼저 마리당 100마리를 만에 샀으니까 생물자산, 현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정은 뭐냐면은 순공정 가치하고 취득원가는 같다라는 전제예요. 생물자산 관리비용 4만이 나가면서 비용 처리했습니다. 자산 처리하더라도 똑같아요. 나중에 여기 설명을 보면 될 거고요. 기말 평가를 했더니 만에서 15,000, 5,000 늘었죠. 100마리 50만에서 평가이익 생물자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생물자산 관리비 요 4만을 생물자산으로 넣었더라면은 요 100마리에 100만 원인데 기말 장부 금액은 104만일 테니 생물자산 평가이익이 4만 원 덜 잡힌 거 아닙니까?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요 생물자산 관리비하고 평가이익을 합치면 이게 0이었으면 요 금액은 46만이 됐을 거다. 이런 거고요. 2번 7월 1일에 2년도 7월 1일에 처음으로 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동일자에 생산한 우유의 순공정 가치가 500이래요. 그러면 수확물 평가이익 500, 수확물 자산을 인식을 하면 되죠. 3번 7월 1일에 생산한 우유를 우유 가공회사에 510에 팔았대요. 그러면 여기 있던 수확물 죽이고 매출원가 별도로 매출 510 뭐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이제 8번 볼까요? 갑회사는 10만 헥타르 면적 조림지에 나무를 키우는데 조림지 나무를 순공정 가치로 평가를 한대요.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기대 순현금 흐름의 현행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순공정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대요. 조림지 나무의 기초 순공정 가치는 20만이고요. 이 금액이 생물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음 1번 당기 중에 조림지 나무 일부를 벌목하여 목재 가공 공정에 투입했는데 벌목한 나무의 순공정 가치는 15,000이래요. 그러면은 벌목하면서 내가 획득한 수확물 15,000, 그 다음에 수확물 평가이익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걸 목재 가공 공정의 원재료로 투입을 했으니까 수확물 죽이면서 재고자산 원재료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2번 당기 중에 조림 관련 비용 4,000이 발생했대요. 당기 말에 조림지 나무를 순공정 가치로 평가했더니 당기 말에 24만이래요. 자,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건데 조림 관련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을 했대요. 자, 비용, 현금, 그리고 기말에 갔더니 24만이라며 회사는 처음부터 20만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 20만 따라서 4만만큼 평가이익 이렇게 들어가죠. 이 밑에 써 있는 건 이래요. 만약에 이 관리비를 자산 처리를 했다면은 4만이 아니라 3만 6천만큼 평가이익이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총액 비용 전체 이익 해도 요거 순액으로는 3만 6천 아닙니까? 같은 금액입니다. 어떻게든. 3번 조림지로 사용하는 토지도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냐라는 건데 앞서 요 토지는 별도의 유용재산 회계 처리를 하자고 했죠.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순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앞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원가 측정을 해야죠. 다만 상각은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 경우에 따라서 손상차손도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후에 드디어 생물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전진적으로 순공정가치 측정을 하면 됩니다. 순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예요. 일단 취득할 때 순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했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나 모르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속해서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순공정가치 측정을 했는데 1년, 2년 지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조림지 나무가 불이 났어. 병충해가 걸렸어. 그러면은 순공정가치는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 순공정가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겨서 평가 손실을 덜 잡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 인식 시점에서만 제기되고 일단 처음에 순공정가치 측정을 했으면 끝까지 순공정가치입니다. 한편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생물자산뿐이지 수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순공정가치예요. 수확해서 팔 수 있으니까 순공정가치 측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전제입니다. 판매계약과 관련해서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계약 가격을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부나 아니면은 이걸 가공하는 회사랑 사전에 먼저 납품 계약을 맺고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사전에 결정이 됐어. 그런 계약 가격은 순공정 가치가 아니죠. 따라서 국제기기준위원회는 순공정가치 평가를 할 때 계약 가격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쓰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선계약을 했는데 생물자산이나 수확물 판매 계약이 손실부담 계약에 해당이 돼. 예를 들어 뭐 킬로그램당, 톤당 100에 판매하기로 했어. 그런데 우와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 시가가 120, 150, 200 막 이렇게. 그러면은 애초에 판매 계약을 체결 안 했더라면 내가 꽤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픽스를 100으로 픽스를 해놨으니까 상대적인 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파기하려고 해도 위약금이 꽤 커. 그게 바로 손실부담 계약이고요. 구체적인 손실부담 계약의 회계 처리는 10장 충당부채에서 보는데 이런 경우에 자기가 예상되는 손실을 차변의 비용, 대변의 손실부담 계약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생산용 식물하고 거기서 자라나는 생산물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요. 생산용 식물이라는 것은 교재 33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는데요. 포도나무라든지 기름 야자나무, 고무나무 이런 식물들은 오직 포도열매, 야자열매, 고무, 유액과 같은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만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산물을 얻을 정도로 3년이든 몇 년이든 이제 키우잖아요. 그럼 키우는 동안에는 어떤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포도를 딸 수 있게 되던가 기름, 야자를 수확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생물적 변환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때부터는 계속 수확물을 몇 년간 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은 생물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감가 생각하는 유형자산과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는 요 생산물이 있죠. 얘는 생물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순공정가치 변동 분만큼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표 6에 생산용 식물과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을 비교를 했는데요. 생산용 식물 자체는 마치 줄줄줄줄 자라다가 끝나면 더 이상 변환이 없는 기준서 결론 도출 근거를 보면 마치 건설 중인 자산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고요. 성숙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원가 누계액으로 측정을 하고 성숙한 후에는 이때부터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원가 모형을 적용하겠죠. 경우에 따라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형자산이니까. 어느 모형을 선택을 하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든 고무나무든 수명이 있잖아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더 이상 고무 유액을 쏟아내지 못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거기서 자라는 생산물 점점점 포도가 커져. 점점점 야자 열매가 커져. 그러면은 그 생산물은 생물자산입니다. 착착착 커지니까. 최초 인식 시점 매 보고기간 말 이때 순공정 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교재 335페이지를 보면은 정보보조금이 있는데요. 회계 처리는 썩 어렵진 않습니다. 저기 나눠보는데요.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정보보조금을 받으면서 여타의 조건을 정부가 부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요 정보보조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반면에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이 된 정보보조금이 있는데 부수되는 조건이 필요해.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이익이겠죠. 당기순이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반면에 기업이 특정 농림업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당기순이익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시와 관련해서 썩 중요한 건 아닌데요. 회사가 단기에 발생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 인식 시점의 평가손익 총액, 생물자산 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총액을 공시를 하는데 생물자산을 소비용과 생산용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데 거기에 계속 번식용 수컷, 암컷은 걔네들은 생산용으로 구분해야지.
나머지 제품화시키는, 곧 죽여서 제품으로 쭉 나가는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소비용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육계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하림의 주속 공시사항이 있어요. 소비용, 생산용으로 나누었죠. 소비용 같은 경우에는 순공정 가치 평가를 해요. 소비용. 근데 생산용은 그야말로 번식용은 시장에서 특정 가격으로 사고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가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에 비해서 생물자산은 회계 처리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 여러분들이 쉽게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5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